이번 시간에는 AWS 클라우드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AWS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3티어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AWS 클라우드는 어떤 가상의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는데, 여기서 이제 아무렇게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이제 설계가 필요한 거죠. 각각의 컴포넌트, AWS 컴포넌트들을 잘 조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조합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3티어 아키텍처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은 AWS에서 실제로 구축을 할 건데, AWS 실제로 이렇게 해보는 거죠.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 설계에 기반한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하고 가면 빠른 시간에, 그리고 오류 없이 실수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AWS를 이렇게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를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먼저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다음에 이제 뭐 보안 쪽, 뭐 작게는 뭐 시큐리티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정의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AWS에서 작동하는 그런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추가하는 작업으로 일이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하기보다는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바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실수가 적을 거예요. 그 네트워크 스펙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뭐 VPC에 딸려 있는 뭐 인터넷 게이트웨이라든지 라우팅 테이블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AWS 구축하는 리전은 이제 서울로 하고요. VPC는 이제 별도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건데, VPC는 이렇게 이름은 이렇게 정의하고, VPC의 전체 네트워크, VPC라고 하게 되면은 전체 네트워크,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다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AWS에 있는 것들을 전체 네트워크에 사용할 IP 대역폭을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10.31.0.0 그 다음에 16비트로 정의를 해주는 거고요. VPC 내에 이제 그 서브넷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좀 VPC라고 되어 있네요. 이 VPC가 아니고요. 잠시만요. 네, 여기 이제 서브넷으로 바꿨습니다. VPC 되어 있었는데 오타였고요. 네, VPC 내에 있는 서브넷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서브넷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리즌마다 서브넷의 영역이 2개인 것도 있고 4개인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AP, Northeast 2A, B, C, D 이렇게 4개가 있거든요. 서울 영역은. 그런데 다른 리즌으로 가보면 뭐 2개가 있거나 3개가 있거나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서울은 이제 4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4가지를 하는 거고요. 퍼블릭 2개, 프라이빗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개 한 거는 이중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퍼블릭 서브넷을 2개로 이렇게 쪼개는 거는 이렇게 다르게 영역을 달리해서 2개씩 둔다는 거는 이중화를 하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A라는 서브넷이 고장이 나면 B라는 서브넷을 또 어떻게든 커버가 되겠죠.
서브넷 하나에다가 두 개의 서버를 놓는 거는, 컴포넌트들을 구성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서브넷 A가 그냥 하나만 고장나 버리면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서브넷의 영역을 달리해서 이렇게 두 개씩 두는 것이 고가용성을 위한 설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 서브넷은 이 VPC 내에서 다시 이제 쪼개지는 네트워크를 쪼개야 되기 때문에 그걸 23비트로 해갖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대역폭을 다 정의해 줬습니다. 타입은 퍼블릭과 프라이빗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은 옵션이 없어요. 별도로 뭐 서브넷 만들 때 뭐 이걸 퍼블릭으로 할 거냐 프라이빗으로 할 거냐 그런 선택하는 가능한 옵션이 없습니다. 이거는 라우팅 테이블에서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퍼블릭이 되기도 하고 프라이빗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결국엔 이거는 라우팅 테이블을 퍼블릭은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연결하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프라이빗 서브넷은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연결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연결하지 않겠다는 말은 외부 바깥쪽으로 인터넷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빗 서브넷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정의를 해줘야 되고요.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이제 VPC가 외부로 이제 인터넷을 하기 위한 연결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앞에서 만들어 놓은 그 VPC하고 연결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NAT 게이트웨이라고 있는데, NAT 게이트웨이는 프라이빗 서브넷은 인터넷이 되지 않는 서브넷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이 다 안 되면 되느냐? 그건 아니고,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컴포넌트들도 외부 바깥쪽에 있는 인터넷하고는 통신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뭐 파일도 다운로드 받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반대로 인터넷에서 그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컴포넌트들에는 접속이 안 되는 겁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외부에서 그 서브넷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부에 있는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인터넷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인터넷이 될 수 있는 어떤 통로 같은 게 필요한데, 그거를 NAT 게이트웨이라고 해갖고 요거를 통해서 하도록 설정을 해줄 겁니다. 예전에는 NAT 게이트웨이가 없었을 때에는 그냥 EC2 인스턴스에다가 NAT 구성을 해갖고 했었는데, 이게 서비스로 나와갖고 이거 그냥 사용하면 되고요. 라우팅 테이블은 이제 디폴트 라우팅 테이블이 있을 거고, 추가로 와스 라우팅 테이블이 하나로 만들 겁니다. 디폴트 라우팅 테이블은 그냥 퍼블릭 서브넷을 붙여서 쓰는 거니까 퍼블릭 서브넷을 붙여서 써야 됩니다. 그 말은 이 라우팅 테이블에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연결이 된다는 거고요.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되어 있죠. 그리고 와스 라우팅 테이블은 프라이빗 서브넷입니다. 왜냐하면 와스는 프라이빗 영역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노출되면 안 되는 영역이라서 프라이빗 서브넷이 될 거고요.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NAT 만들었던 NAT 게이트웨이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왜?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와스 서버들도 결국에는 인터넷이 돼야 되거든요. 인터넷이 돼야 되기 때문에 NAT 게이트웨이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 스펙 정의는 다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 그룹 스펙인데, 시큐리티 그룹은 일종의 방화벽이라고 그랬죠. 리눅스를 하시는 분들은 뭐 자체적으로 방화벽, 뭐 IP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쓰면 되지 뭐 필요 있냐 그런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그 VPC 상에서, 그러니까 AWS가 특정 컴포넌트에 혹은 그런 뭐 다른 서비스나 컴포넌트들에 붙여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EC2 인스턴스나 그런 거에 각각의 컴포넌트들에다가 시큐리티 그룹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ALB, 그 다음에 WAS, 점프호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프호스트는 퍼블릭 서버넷에 WAS 서버를 접속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점프해서 들어가는 그 호스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노출시킬 건데 그거는 22번 포트만 연결하도록 인바운스로 되어 있는데 인바운스로 이제 연결하도록 허용만 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썬포스트 EC2 인스턴스에 적용을 해주면 그렇게 딱 세팅이 됩니다. ALB가 있는데 ALB는 뭐 설계 아키텍처를 앞에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퍼블릭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인터넷 게이트웨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서비스를 접속하는 엔드포인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ALB는 이제 웹만 다루기 때문에 웹의 기본 포트인 80포트와 443포트를 아무 데서나 접속할 수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방화벽을 설정을 한 거고요. 와스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포스트로부터 오는 22번 접속을 허용하는 거고, 와스 서버는 기본 포트가 8080이기 때문에 ALB 다음에 와스를 이제 이렇게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접속에 ALB를 접속하고 ALB가 와스를 이제 호출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ALB가 와스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8080 포트를 오픈을 해줘야 됩니다. 출발지, 접속하는 출발지 소스는 AL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자, 이제 ALB 스펙인데요. ALB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말합니다. AWS 로드 밸런서는 여러 타입이 있습니다. 클래식 로드 밸런스,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 네트워크 로드 밸런스,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타입이 있는데,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는 기본적으로 타겟 그룹을 이렇게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겟 그룹이라는 거는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는 여러 가지의 타겟 그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뒤에 연결하는 인스턴스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이렇게 제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겟 그룹을 하나 만드는데 그거는 와스 타겟 그룹으로 만드는 거고요. 타입은 인스턴스로 하고 프로토콜은 8080 이렇게 해줍니다. ALB는 ALB 이름 그냥 뭐 ALB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ALB는 이제 인터넷에 노출돼야지만이 외부에서 접속을 할 수 있겠죠. 엔드포인트 영역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리스닝 포트는 80 포트 이렇게 하고, 어베일러비티 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앞에서 만든 퍼블릭 서브넷을 이렇게 어사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외부에서 ALB를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톰캣 서버를 돌려야 되는데, 톰캣 서버를 돌리기 위해서는 리눅스 서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와스 서버에 대한 EC2 인스턴스 스펙을 정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AM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분투 20.04 LTS 버전으로 쓰고요. 타입은 T2 마이크로, 루트 캐패시터, 루트 캐패시터란 말은 루트 볼륨을 몇 기가로 쓸 거냐? 그냥 20기가 아니면 혹은 뭐 8기가 그대로 써도 됩니다. 8기가 그대로 해도 되고요. VPC 당연히 저희가 정의한 VPC 쓰면 될 거고, 서브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C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할당하면 됩니다. DHCP 프라이빗 IP DHCP를 그냥 할 거냐 해도 되고요. 와스 서버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노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퍼블릭 IP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SG라는 거는 시큐리티 그룹이죠. 앞에서 정의했던 와스 서버의 시큐리티 그룹을 정의하면 될 거고요. 점프호스트는 와스 서버로 직접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접속하기 위한 점프호스트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들어줘갖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걸 또 똑같은 스펙에 단지 서브넷만 퍼블릭 서브넷으로 해주고, 퍼블릭 IP를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할당을 해주고, 시큐리티 그룹은 이렇게 점프호스트 시큐리티 그룹을 할당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물론 점프호스트가 필요 없기도 합니다. AWS에 수많은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점프호스트 없이도 바로 와스 서버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서비스를 써도 되고, 점프호스트를 가져서 써도 되고, 크게 이제 문제는 없어요. 차이점은 없습니다. 고가형성을 위해서 주로 이제 AWS의 EC2 인스턴스를 쓴다고 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오토 스케일링을 씁니다. 오토 스케일링을 설정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오토 스케일링은 템플릿,
런치 템플릿이나 혹은 런치 컨피그레이션을 기반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런치 컨피그레이션을 만들어서 쓸 건데, 런치 컨피그레이션은 이런 식으로 LHC, WAS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고요. AMI는 20.04, 인스트 타입은 T3A.micro로 해주고, 루트 볼륨은 8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정의를 해줬고요. 그러니까 미리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런치 컨피그레이션은 자동으로 EC2 인스턴스를 스타트를 시켜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타입의 어떤 걸로 얘를 시작시켜 줄 거냐, 확장할 때에 자동으로 그런 거를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런치 템플릿도 비슷하죠. 런치 template도 유사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이런 식으로 만들도록 하면 될 거고요. 오토 스케일링은 이제 가면서 좀 더 이렇게 EC2 인스턴스를 세팅도 해야 되기 때문에 EC2 인스턴스를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오토 스케일링을 이제 정의를 하는지는 실제 보여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AWS를 해야겠죠? AWS를 하기 위해서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첫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이 나오면 오른쪽 여기 보면 이제 서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왼쪽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화면에 표시되는 이제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이제 잉글리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은 이제 한국어로 해놨고요. 저희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곳을 이렇게 들어가 봐도 없습니다. 이렇게 몇 개가 없어요. 다 없고, VPC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 가보시면 이렇게 이런 게 나오죠. 여기 보면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최근 방문한 게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이게 없다 그러면 여기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있는데 이 찾기가 힘들지가 않아요. 이게 ABCD 순으로 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게 검색 창이 이제 껌뻑껌뻑 거리는데, 여기서 이제 VPC 이렇게 치시면 VPC로 갈 수 있는 이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VPC로 가게 됩니다. 들어가 보시면 VPC 한번 눌러서 가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왼쪽에 이렇게 메뉴도 쭉 있습니다. 쭉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앞에서 제가 설명한 그 스펙을 여기다가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여기 딱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다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 VPC, 서브넷, 라우팅 테이블도 이렇게 있네요. 인터넷 게이트웨이도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이거 쓰셔도 되긴 합니다. 별 차이는 없어요. 요거 자체가 그냥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 작업을 할 때에 별도의 그냥 디폴트 VPC, 디폴트 세팅 값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생성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맨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VPC를 생성해야겠죠. VPC 클릭을 하면 이제 이름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아까 이름은 이렇게 하기로 했죠. VPC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IP 대역은 16비트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된다고 그랬고요. IPv6를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놔둡니다. 테넌시라고 있지만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놔두면 됩니다. AWS를 하다가 잘 모르겠다, 그냥 디폴트 값 쓰시면 돼요. 웬만하면. 근데 웬만하면 옵션들도 다 아시는 상태에서 쓰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런 값들이 기본 값으로 든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 값은 될 거고요. 다 되셨다 그러면은 VPC 생성하기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VPC를 생성하면 이 VPC를 위한 DHCP 옵션 세트, 라우팅 테이블, 네트워크 ACL 이 세 가지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이렇게 가보시면 이렇게 VPC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다 낑겨져 있다는 게 다 나오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VPC에 항상 종속이 됩니다. 서브넷도 생성한 VPC 다 종속이 되어 있어요. 다른 VPC 내에 있는 서브넷을 가져다가 쓸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라우팅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라우팅 테이블도 특정한 VPC에 소속돼서 쓰이게 되어 있지,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른 데다가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만든 VPC가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시스템 V VPC 이렇게 되어 있고, CIDR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VPC 할당된 이 값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새로 생성한 거는 이제 기본 VPC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로 되어 있죠. 아래를 이렇게 내려보시면 쭉 이렇게 올리시면 이렇게 다 보입니다. 세부 정보들이 쭉 나와 있죠.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이제 서브넷을 만든다고 그랬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서브넷은 디폴트 VPC 내에 소속되어 있는 서브넷들입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고 다 다르죠, 값들이. 그래서 서브넷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PC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디폴트 VPC 만들 것이 아니라 새로 생성한 VPC 내에 소속되도록 만들 거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해줍니다. 서브넷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름을 4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가용 영역은 보시면 서울 리즌은 이렇게 4개의 가용 영역이 있습니다. 리즌마다 다 틀립니다. 이거는. 근데 서울 영역에 만들 거기 때문에 이게 4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ALB 서브넷 A1은 가용 영역 2A에 할 거고요. CIDR 값은 0에 23비트를 한다고 그랬죠. 23비트로 해갖고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요. 서브넷을 4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추가하기 눌러서 이번에는 2B 해주고요. 네, 23비트 이렇게 해줍니다. 이 CIDR 블록은 겹쳐지면 안 됩니다. 겹쳐지면 생성할 수가 없어요. 겹치게 되면은 생성하는데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CIDR 블록 같은 경우에는 CIDR 계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낸 값이에요. 대역폭을 계산을 한 다음에 시작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4개를 만드는데 ALB 거 2개, WAS 거 2개를 만들어야겠죠. 이거는 C 영역 해주고요. 네, 23 이렇게 해주고요. 네, 와스 서버를 위한 2번째 룰렛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4개의 서브넷이 정의가 됐죠. ALB 2개, WAS 2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름과 CIDR이 모두 맞다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생성하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4개의 서브넷이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아, 이거는 이름을 잘못 적었네요. 이름을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근데 라우팅 테이블이 디폴트 라우팅 테이블을 다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나중에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또 별도로 이제 작업을 해줘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이제 서브넷에서 나눴다 이렇게 CIDR로 해갖고 이제 비트 수를 주고 했을 경우에 AWS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한 IP 주소들을 개수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서브넷당 몇 개의 IP 주소를 가능한지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브넷에 나눌 때에 이 CIDR 이 대역폭 IP 대역폭을 얼마만큼 할 건지 그거는 얼마만큼 IP를 사용할 건지를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이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인터넷 게이트웨이도 보시면 이렇게 디폴트 인터넷 게이트웨이입니다. 이것도 게이트웨이도 특정한 VPC에 이렇게 붙여서 쓰고 있는 거죠. 현재 이렇게 붙여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게이트웨이를 새로 생성한 VPC에다가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VPC에 이렇게 공유해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VPC는 하나의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들면 되죠. 만들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는 거고요. 만드는데 별다른 옵션은 필요가 없습니다. 생성을 이렇게 해주고 다 만드시면 보시면 이렇게 상태가 디태치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현재 아무런 VPC에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딱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얘는 어떠친데 디태치드 되어 있다 그러고 옆에 VPC가 안 나와 있죠. 이렇게 되면 이거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붙이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붙이는 작업 여기에 작업 이렇게 하고요. 여기 VPC의 연결 이런 게 나옵니다.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연결되지 않은 인터넷 게이트웨이와 연결되지 않은 VPC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나왔고요. 연결하기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이제 VPC가 인터넷과 연결이 된 겁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한 외부 인터넷과 이렇게 연결되는 통로라고 그랬죠. 이게 연결했다는 거는 이 VPC는 이제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AT 게이트웨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NAT 게이트웨이를 만들기 전에 라우팅 테이블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라우팅 테이블을 보시면 이렇게 VPC를 만들면서 자동으로 생성되어지는 라우팅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디폴트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기본 라우팅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이름만 바꿔서 쓰면 될 것 같고요. 이 라우팅 테이블은 인터넷과 연결하기 위한 퍼블릭 서브넷 용으로 쓸 겁니다. 라우팅 테이블은. 그래서 자, 라우팅을 보시게 되면 아랫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로컬로 되어 있고 로컬의 이 대역폭의 이 IP 대역폭을 가지는 이 IP 대역폭을 가지는 곳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들은 이 라우팅 테이블을 따른다, 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서브넷 연결 같은 경우에는 이 라우팅 테이블을 쓰기 위한 라우팅 테이블들을 이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것을 퍼블릭으로 쓸 거기 때문에 퍼블릭 라우팅 테이블로 쓰기 위한 서브넷들을 여기다 묶어 놔야겠죠. 그래서 편집 누른 다음에요. 자, 이렇게 두 개만 클릭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ALB 서브넷은 이제 퍼블릭 서브넷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 놨습니다. 묶어 놨으면 여기서 라우팅 편집을 한 다음에 추가하기 하시고요. 이거는 0.0.0.00은 인터넷을 말하는 겁니다. 인터넷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클릭을 해주시고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이 라우팅 테이블에 속한 VPC에 소속된 게이트웨이가 나옵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우팅 저장하기, 닫기 이렇게 해주시면, 자, 이제 무슨 의미가 되느냐면 이 라우팅 테이블에 속해 있는 서브넷은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외부와 통신을 할 수 있다. 외부에서 이 서브넷을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매우 간단해요. 그러면 와스 서브넷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서브넷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은 와스 서브넷을 여기다가 붙여서는 안 됩니다.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본 라우팅 테이블로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듭니다. 라우팅 테이블 만들고요. 이름은 와스를 위한 라우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요. VPC는 당연히 이거라 되겠죠. 그 다음에 생성하기를 누릅니다. 생성이 됐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똑같이 나왔죠. VPC를 연결했기 때문에 VPC 나온 거고요. 서브넷은 여기서 이걸 연결을 해줬고요. 이렇게 CD 두 가지 와스 서버가 위치할 서브넷의 라우팅을 여기다가 이제 묶어준 겁니다. 그다음에 두 개가 연결됐다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외부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할당을 안 해줬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서브넷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프라이빗 서브넷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NAT 게이트웨이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NAT 게이트웨이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부에서 외부로만 나가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라우팅 테이블에 연결되어 있는 이 서브넷에 있는 컴포넌트들은 외부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외부로 나간다는 말은 인터넷을 할 수 있다. 그런 거 되는 거죠. 아직 NAT 게이트웨이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붙일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붙일 거예요. 일단은 이제 보안 그룹을 만들어야 됩니다. 보안 그룹이 이제 시큐리티 그룹을 말하는 건데요. 시큐리티 그룹 이렇게 가보시면 시큐리티 그룹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여기도 보면 보안 그룹이 디폴트 VPC 시큐리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 VPC에 할당된 기본 VPC에 할당된 디폴트 시큐리티 그룹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클릭을 해보면 자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인바운드 규칙에 모든 트래픽으로 되어 있죠. 모든 트래픽이 되어 있고 소스는 디폴트로 되어 있네요. 자기 자신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 이제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안 쓰는 걸로 하고 새롭게 저희들이 만든 정의한 시큐리티 그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거야 쉽죠. 그냥 다 입력하면 됩니다. 하고 요거는 설명을 적어야 되는데요. 영어로만 적혀져 있네. 영어로만. 이런 식으로 영어로 적으면 될 것 같고요. 시큐리티 그룹도 VPC에 종속되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인바운드 규칙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썬포트를만을 위한 거기 때문에 SSH만 접속하면 되거든요. SSH에 접속을 받겠다 이렇게 해주고요. 소스는 외부 인터넷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요. 아웃바운드는 그냥 다 열어주면 됩니다. 아웃바운드는 굳이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그룹 생성하게 해주면 이렇게 보안그룹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렇게 되는데 인바운드는 22번 포트만 받는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네,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요. 인바운드 의식은 문서에도 정의했듯이 80번 포트로 하고요. 역시 이것도 이렇게 해주고 HTTPS도 있어야겠죠. 네, 이렇게 하고요. 생성을 해주면 됩니다. (8080) 퍼스트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커스텀 사용자 지정 TCP를 해주고요. TCP 포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앞에서 ALB를 통해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ALB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점포트로부터도 접속이 돼야겠죠.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해 줍니다. 주고 이거를 점포트를 지정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보안그룹 설정은 모두 다 끝났습니다. 보안그룹 이름은 여기다가 정의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름은 태그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똑같이 해줘도 되고요. 좀 더 축약해갖고 이제 적어도 되고요.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이름 하나하나도 다 어떤 정의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업체나 사업장마다 이런 컨벤션이라고 부르죠. 아무렇게나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이름을 아무렇게나 적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가면 달려라 다 가보시면 다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 규칙에 맞도록 이제 적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기본적인 작업은 모두가 끝났습니다.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EC2 인스턴스, EC2 대시보드로 가시고요. EC2 대시보드에 가면 이렇게 로드 밸런싱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그룹 이렇게 되어 있는데
ALB 로드 밸런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 없죠. 생성하게 하게 되면 타입이 3개가 있는데 애플리케이션 쓸 거냐 네트워크 쓸 거냐 이렇게 되어 있죠.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생성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는 기본적으로 타겟 그룹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타겟 그룹을 먼저 생성을 해줍니다. 타겟 그룹 생성하게 여기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고요. 타입 그룹의 타입은 인스턴스 타입으로 해주고요. 타입 그룹 이름은 네, 이런 식으로 해줬고요. 포트는 8080으로 해주고 VPC는 시스템 V를 해주면 될 거고요. 프로토콜은 보안 프로토콜을 안 쓸 겁니다. 그냥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이것도 보안 프로토콜이 아니기 때문에 HTTP고 헬스 체크는 그냥 이대로 둡니다. 헬스 체크는 나중에 바꿀 거예요.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요. 이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성하고 난 다음에도.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타겟 그룹에 묶어놓을 이스트 인스턴스를 추가하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스트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다고 해서 못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만들기 하게 되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만들어졌습니다. 네, 로드 밸런서를 이렇게 생성을 하는데 로드 밸런서 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었고요. 체계가 있는 인터넷 경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퍼블릭을 말하는 겁니다. 퍼블릭으로 쓰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리스너 포트는 HTTP도 되고 HTTPS도 되지만 HTTPS를 쓰기 위해서는 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인증서를 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80 그냥 쓸 거고요. 가용 영역은 이제 VPC에 이렇게 묶여 있죠. 가용 영역 자체도 서브넷을 말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시스템 V 이걸 쓸 거고요. 가용 영역은 여기서 이제 ALB만 선택을 해줍니다. 이게 4개가 다 나왔지만 이것을 쓰게 될 경우에 이걸 선택하게 되면은 네, 안 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이 서브넷은 외부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라우팅 테이블에서. 나오긴 다 나옵니다만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경고가 나오고 있죠. 서브넷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없다고. 그래서 이거 선택을 해줘야지만이 별 탈 없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냥 뭐 보안 리스너가 없다 이렇게 했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안 써도. 그리고 보안 그룹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기 만들어 놨죠. ALB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이거는 멀티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ALB는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해주면 되고요. 대상 그룹이 되어 있는데 기존 대상 그룹을 만들어 놨죠. TG 와스라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 그냥 선택해주면 그걸로 끝납니다. 끝나게 되어 있고요. 대상 그룹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대상 그룹은 이스트 인스턴스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없어서 그냥 없이 그냥 합니다. 그래서 만들기를 생성하면 됩니다. 이게 딱 보시고 다 이상이 없다 그러면 생성하기를 눌러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리스너를 한번 가보시면 네, 이렇게 되고요. 여기 보면은 규칙이 있는데 여기 타겟 그룹에 여기 보이죠? 네, 타겟 그룹으로 이렇게 가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ALB 생성도 끝났습니다. ALB 생성도 끝났고요. 여기 보면 오토 스케일링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오토 스케일링을 구성하기 전에 EC2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EC2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만들 거예요. 어떤 이미지? 톰캣을 위한 이미지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기본적인 AMI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하게 되면 EC2 인스턴스를 만드는 단계가 첫 단계가 이제 어떤 리눅스를 쓸 거냐 이거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운영체제를 사용을 할 거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우분투 서버 20.04 요거를 쓸 건데 요 이미지 요 OS 이미지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톰캣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OS만 딱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톰캣을 가지고 와스 서버를 가지고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매번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것이 이제 자동으로 인스턴스를 시작시켜 주는 건데 시작시켜 줄 때마다 이 기본 OS를 가지고 시작을 시켜주고 시작이 다 된 다음에 뭐 스크립트로 다시 톰캣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예 톰캣을 다 세팅하고 다 한 거를 다시 AMI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커스텀 AMI라고 부르는데 나만의 AMI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만들어 놓고 그것만 계속 쓰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여기 보면은 네 여기 있네요. AMI 여기 있는 거죠. 네. 내가 만든 별도의 AMI는 여기다가 만들어집니다. 하나 쫙 이렇게 추가가 돼요. 지금 없죠. 그래서 톰캣 다 설치하고 그렇게 한 것을 다시 AMI로 구워서 놔둬야 됩니다. 점프 호스트는 그런 게 필요 없긴 하지만 와스 서버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만의 AMI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AMI를 가지고 실행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다 만들어진 다 설정하고 설치한 것들을 이미지로 굽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스턴스를 하나 시작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시작하기를 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분투 20.04 LTS로 한다 그랬으니까 선택을 하고요. 저희는 와스 서버를 이제 설치하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두 다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T2 마이크로로 해갖고 1기가 정도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고 인스턴스 개수는 하나로 하고 VPC를 바꿔줍니다. VPC는 앞서 만든 저희가 만든 VPC로 하면 될 것 같고요. 퍼블릭 서브넷이 하나 필요하니까 아무거나 퍼블릭 서브넷은 ALB 서브넷 중에 하나겠죠. 이걸 선택을 하고요. 서브넷의 사용 설정이 있는데 퍼블릭 IP 자동 할당이 있는데 요거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AWS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퍼블릭 IP를 이제 할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정 IP를 넣는 거랑 엘라스틱 IP랑 퍼블릭 IP를 할당받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퍼블릭 IP는 재부팅을 하면 IP가 바뀝니다. 근데 고정 IP는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그걸 엘라스틱 IP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미지만 만들 거기 때문에 엘라스틱 IP가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퍼블릭 IP는 필요하죠. 그래서 활성화를 해주고요. 나머지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필요 없고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루트 크기는 루트 파티션 크기는 뭐 이거는 서비스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한 20기가 정도를 잡아줍니다. 20기가 정도를 잡아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테스트로 그냥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8기가로 한다 하더라도 다시 만들 때는 늘릴 수가 있어요. 네. 늘리는 건 가능한데 줄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큰 용량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8기가 이렇게 그냥 하고요. 태그는 이름을 넣고요. 네, 이렇게 하나 하는 걸로 하고요. 보안 그룹은 기존에 있는 보안 그룹 중에 퍼블릭을 통해서 22번 포트로 접속해야 되기 때문에 점프호스트 보안 그룹을 하나 할당을 해주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별 이상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되면 네, 시작하기를 해주고요. 네, 키 페어를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키는 이거는 그 인스턴스에 접속하기 위한 SSH 키를 말합니다. ID 패스워드로 접속을 하게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SH 프라이빗 키를 발행을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키 발행을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기 때문에 이 키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새로 하나 생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키를 가지고 접속하는 걸로 할 거고요. 인스턴스 시작하게 하게 되면 네, 지금 인스턴스를 시작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스턴스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네, 이렇게 지금 대기 상태로 되어 있죠. 네, 대기 상태로 되어 있고 퍼블릭 IP가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퍼블릭 IP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새로 보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대기가 아니라 이제 완료나 아니면 어떤 다른 상태로 변경이 되면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IP를 복사를 한 다음에 네, 실행 중으로 지금 상태가 변경이 됐죠. 그러면 인스턴스가 이제 접속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네, 인스턴스 마지막에 받았던 그 키와 함께 접속 아이디는 우분투입니다. 접속 계정의 아이디는 우분투로 해서 키를 이용해서 접속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접속을 한 거고요. 네, 바로 이제 이렇게 하면 루트로 변경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모든 작업을 다 해줘야 됩니다. 와스 서버를 쓸 거기 때문에 와스도 세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걸 이렇게 업데이트를 지금 하고 있죠. 네. OS도 업데이트를 하고 최신판으로. 네, OS 업데이트가 끝났네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와스를 위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자바 그리고 톰캣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톰캣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바가 필요하거든요. 네, 자바 이렇게 해보면 네, 없습니다. 네, 없죠.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줄루에서 만든 JDK를 쓸 예정입니다. 11 버전을 쓸 거고요. 네, 다운로드 받고요. 이거를 압축을 OPT 디렉토리에다가 해줄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되었고요. 압축이 해제됐습니다. 루트로 이제 다 바꿔주고요. 디렉토리명이 기니까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요. 네, 톰캣도 다운로드 받아갖고 압축을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톰캣은 9 버전으로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톰캣 9는 자바 8 버전 이상이면 다 동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1 버전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역시 OPT 디렉토리에다가 풀었고요. 이것도 역시 링크를 걸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톰캣을 루트 계정이 아니라 일반 계정으로 실행시키기 위한 계정을, 리눅스 시스템 계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톰캣이라고 그냥 하고요. 유저 애드 하니까 안 되네요. 다시 지우고요. 애드 유저를 해야지만이 홈 디렉토리도 같이 생성을 해줍니다. 패스워드는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홈 디렉토리에 톰캣 계정이 생성이 됩니다. 계정을 생성하셨다면 톰캣 계정으로 전환을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톰캣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세팅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멀티 인스턴스 방식으로 톰캣을 실행을 시킬 겁니다. 분명히 톰캣은 OPT 디렉토리에 톰캣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톰캣 설치는 별게 없죠. 그냥 압축만 해제하면 바로 설치가 끝나는 건데, 이렇게 해서 하게 될 경우에 이 자체를 그냥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OPT 디렉토리에 압축을 푼 톰캣을 자체적으로 그 자체만으로 실행을 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톰캣에서는 이제 카탈리나 홈, 카탈리나 베이스 이런 식의 환경 변수에 따라서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탈리나 베이스를 달리하게 되면은 카탈리나 홈에 있는 톰캣의 라이브러리라든지 설정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별도의 실행할 수 있는 환경만 카탈리나 베이스로 별도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카탈리나 홈은 베이스 캠프 같은 거고, 카탈리나 베이스는 그야말로 그거를 실행하는 이런 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멀티 인스턴스, 톰캣 멀티 인스턴스 실행하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저 또한 이거를 멀티 인스턴스 방식으로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와스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디렉토리를 여러 개를 만들 겁니다. 디렉토리를 이렇게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고요. 디렉토리를 복사를 하나 해와야 됩니다. OPT에 있는 톰캣에 있는 config 디렉토리를 복사해 오고요. access denied가 나네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주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 컴프 디렉토리 빼고는 전부 다 빈 디렉토리입니다. 비어 있어요. 지금 전부 다 비어 있고요. 이제 이걸 실행시키기 위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톰캣은 자바로 실행된다고 했기 때문에 자바를 설정을 해줘야 될 거고, 그런 자바 설정 같은 경우에는 톰캣이 실행하면서 특정한 환경 변수 파일을 읽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환경 변수 이름은 setenv 라 부르는 거고요. 여기에 자바 환경 설정들을 다 해줍니다. 자바 홈이 자바이고요. JR도 역시 자바입니다. 그리고 패스를 설정을 해줘야겠죠.
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톰캣을 실행시키기 위한 설정들을 좀 해줘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입니다. 나머지는 미리 써놓은 게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써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바 톰캣 설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옵션들을 좀 아시는 게 좋습니다. 설정을 했고요. 이거를 setenv.sh라는 파일로 빈 디렉토리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 톰캣을 스타트하고 셧다운 하기 위한 그런 명령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startup sh로 해서 만들고요. 역시 이것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인스턴스 오너라는 거를 환경 변수로 쉘 환경 변수로 이렇게 하고 있죠. 쉘 환경 변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다 이렇게 실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카탈리나 홈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opt mit 톰캣이다. 정의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스타트업을 실행을 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탈리나 베이스를 아까 제가 만들어둔 그 와스 디렉토리를 지정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실행은 얘가 시키긴 하지만 이 카탈리나 베이스 디렉토리를 중심으로 뭐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런 것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작 스크립트고요. 셧다운도 이제 만들어야겠죠. 네. 이것도 배시가 아니라 그냥 쉘로 이렇게 해주고요. 네. 스타트업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뒤에 보면 이건 shutdown.sh를 호출하는 것밖에 없어요. 루트일 경우에는 이런 명령어로 일반 사용자로 이렇게 실행을 하도록 만들었고요. 톰캣 사용자로 실행을 하도록 만들었고요. 루트로 하나, 톰캣으로 하나 다 그냥 똑같은 톰캣 계정으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파일이 3개 정도 생성이 됐죠. 요거를 실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행 퍼미션을 주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775가 되네요. 이거 너무 퍼미션이 너무 과하니까 퍼미션을 이렇게 바꿔주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멀티 인스턴스 설정은 끝이 난 겁니다. 이걸로 끝이 난 건데,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카탈리나 홈이었던 원래 톰캣 디렉토리에 라이브러리 디렉토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빈 디렉토리라든지 이런 디렉토리에 읽기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퍼미션을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others에다가 읽기와 실행하기 퍼미션을 주고요. R 옵션을 줘서 리커시브하게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파일에도 적용되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게 되면 퍼미션이 변경이 됐습니다. 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퍼미션이 변경이 됐죠. 소유권이 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톰캣으로 들어간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과연 되느냐. 프로세스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떴죠? 네, 떴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8080 포트가 오픈이 됐고요.
네, 프로세스는 자바로 되어 있죠. 8080으로 해갖고 열려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접속을 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시큐리티 그룹이 22번 포트만 오픈했기 때문에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wget으로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도 404 오류가 나고 있죠. 404 오류가 났다는 말은 뭡니까? 네, 웹서버, 그러니까 서버가 응답을 해준 겁니다. 뭐라든지 간에. 서버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응답도 안 해줘요. 뭐 500일 에러가 나거나 이렇게 하겠지만 404 에러가 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이 서버는 지금 현재 웹 애플리케이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작동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됐고요.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끄는 것도 하게 되면 네, 꺼졌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8080 포트가 보이질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톰캣 설정은 다 됐습니다. 근데 이것만 하면 끝이냐? 이렇게 하게 되면 인스턴스가 시작할 때에 자동으로 실행이 안 됩니다. 자동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자동으로 실행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분투 20.04에서는 시스템 D에다가 등록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D에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D의 등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직접 파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가장 수평합니다. 그래서 톰캣 서비스 이렇게 해주고요. 역시 이것도 만들어놨는데 다음과 같이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경로와 파일 이름도 다 동일하게 해줬고요. 유저 그룹도 다 이렇게 지정을 다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STL로 이렇게 이네이블링을 한번 해주고요.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톰캣이 시작되는지를 한번 보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한번 해보고요. 네, 톰캣이 시작이 됐네요. 그죠? 시작이 됐고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보기 전에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상태 보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시스템 D에서 상태를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지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를 하면 이렇게 톰캣도 없죠. 모두 다 시작하고 정지가 모두 다 정상적으로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 D를 이네이블을 했기 때문에 부팅과 동시에 자동으로 멀티 유저 타겟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팅과 동시에 시작 스크립트를 시작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면 톰캣이 자동으로 올라오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저희 목표는 배포를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배포를 위해서 AWS의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을 할 겁니다. AWS 상에서 EC2 인스턴스가 동작하고 있는데 이 EC2 인스턴스에다가 배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코드 디플로이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AWS 코드 디플로이 에이전트를 우분투 20.04 우분투 서버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이렇게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분투 계정으로 설치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14.04, 16.04, 18.04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여기 보면 20.04도 나와 있습니다. 다운로드는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빨간색으로 쳐진 부분들이 뭘로 바꾸라는 말이 다 나와 있습니다. 버켓 네임은 뭘로 바꾸고 다 되어 있고, 요거에 대한 리소스 버킷 이름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 같은 경우는 이걸로 되어 있죠. 이걸로 되어 있고, 리전 식별자는 이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버킷 네임을 이걸로 바꾸고, 리전 식별자, 리전 아이덴티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바꿔주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서 더블 겟으로 긁으면 다운로드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스톨 파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분투 계정으로 해야 되니까 다운로드가 됐고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를 매뉴얼을 잘 조심스럽게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분투 20.04 이렇게 이제 별도로 버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읽어야 되고요. 우분투 20.04 최신 버전의 코드 디플로이 에이전트를 설치하려면 출력을 임시 로고 파일에 쓰는 것은 우분투 20.04에서 인스톨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알려진 버그를 해결하는 동안 사용해야 하는 차단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20.04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죠? 네. 한번 이대로 카피를 한 다음에 실행 퍼미션이 없기 때문에 뭐야? 다시 한번 루비가 없네요. 루비가 없다고 나오는데요. 여기 가니까 네, 이렇게 루비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네요. 루비를 설치를 먼저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실행을 하고요. 네. 설치가 끝이 난 거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죠? 특정 버전의 에이전트를 설치하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치가 다 됐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 OPT 디렉토리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코드 디플로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코드 디플로이가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네, 되어 있고요. 네, 리스트 유닛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디플로이가 이렇게 네, 여기 있네요. 코드 디플로이 에이전트라고 등록이 되어 있네요. 시스템 뒤에. 스테이터스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네, 실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행이 되고 있네요. 잘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설치를 다 마쳤고 이제 설정도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거는 와스 서버 그리고 배포를 위한 준비가 다 된 겁니다.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를 더 할 필요가 없어요. 하실 필요가 없고 네, 다 됐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이제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스턴스를 종료를 해야지만이 이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종료하고요. 지금 중지 중으로 떴죠. 네, 중지로 떴고요. 네,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미지로 이제 이미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클릭을 하시고요. 작업에 가면은 이미지 및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하기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네, 이렇게 이름을 적으시고요. 네, 이렇게 한글로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더 크게 해도 되고 작게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놔두고 이미지 생성하기를 누릅니다. 이미지 설명은 이게 아직 한글이 지원은 안 되네요. 그죠? 한글 지원이 안 되네. 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성하기를 하게 되면 네, 여기에 AMI 메뉴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요거를 이제 패딩 상태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네, 용량이 많지 않아서 벌써 다 됐네요. 그쵸?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음부터 이제 그 이스트를 생성할 때에 이 이미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게 한번 해볼까요?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인스턴스에서 가고요. 인스턴스 시작하게 누르고 되어 있는데 나의 AMI라고 있는데 이거 클릭을 하시면 만들었던 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선택해 갖고 진행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AMI에서 이걸 선택하고 그냥 시작하기를 하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인스턴스를 생성할 경우에 이미 와스 서버나 그런 게 다 이제 세팅이 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미지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런치 컨피그레이션을 말합니다. 여기 영문으로 하게 되면 영문으로 하게 되면 런치 컨피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런치 컨피그레이션은 오토 스케일링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베이스 이미지 같은 거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미리 만든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하는 걸로 하고요.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AMI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이미지들이 있는데 저희는 톰캣이 다 설치되어 있고 설정한 것들 아까 제가 만든 AMI 이미지를 이렇게 만듭니다. 선택을 해줍니다. 인스턴스 유형은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비싼 거는 할 필요는 없어서 GT2 마이크로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 구성이나 프로파일이나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고 역시나 여기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용량을 늘리거나 줄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늘리거나 줄이게 할 수 있고요. 그러면 IP 주소 유형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 이미지가 제가 처음에 생성할 때 했던 이미지가 퍼블릭 IP를 자동으로 받아오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젠 그 프라이빗 서브넷에서 서비스를 할 거기 때문에 퍼블릭 IP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퍼블릭 IP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어느 인스턴스에도 IP 주소는 할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거 꼭 반드시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 루트 볼륨 스토리지는 그냥 20기가로 늘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 8기가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너무 적어요. 8기가는 보통 한 20기가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한 50기가 정도 해주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면, 일을 할 때 보면. 저는 어차피 그냥 테스트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8기가 정도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 볼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추가 볼륨을 줘서 여기서 그냥 뭐 다른 추가 볼륨을 준 다음에 뭔가 이렇게 더 할 수도 있고요. 보안 그룹은 기존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와스 서버이기 때문에 와스에 이제 시큐리티 그룹을 해주는 거고요. 기존의 키를 선택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만 보면 이거는 그냥 그 EC2 인스턴스 생성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똑같죠. 그리고 보면은 이제 EBS 최적화 인스턴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걸 하는 거는 그냥 테스트로 그냥 보여주는 것밖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전에서 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합니다. 와스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인스턴스 유형도 이렇게 뭐 C4 4X 라지 아니면 C4 2X 라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은 성능의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걸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EBS 최적화 인스턴스로 이거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약간 뭐 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EBS 최적화 인스턴스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IO를 좀 줄여줍니다. 또 하나는 보통은 이렇게 루트 디렉토리, 루트 파티션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하긴 하는데 보통 이렇게 잘 안 하고 추가로 파티션 하나 더 붙입니다. 더 붙이고 로그나 그런 것들을 루트 파티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추가한 볼륨에 하도록 설정을 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500기가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뭐 아니면 뭐 1테라를 주기도 하고요. 그럼 톰캣 같은 경우에 톰캣에 그 설정할 때 보면 어떤 설정이 있었냐면 네, 이게 설정을 보면 로그 디렉토리를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있는데 이 로그 디렉토리를 두 번째 파티션 디렉토리에 위치하게도록 이렇게 이제 설정을 바꿔주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가 보여주는 이 방법대로 실전에서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간단한 거라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전에서 써먹기에는 약간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그냥 보여주기만 할 거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제거를 하고요. 크기도 그냥 8기가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 다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시작 구성을 생성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오토 스케일링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토 스케일링 만들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스케일링은 네, 이렇게 하고요. 시작 템플릿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작 템플릿으로 할 건지 아니면 시작 구성으로 전환할 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디폴트가 시작 템플릿으로 되어 있어서 예전에는 런치 컨피그레이션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기억했었는데 이게 없어갖고 뭐지 했더니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런치 컨피그레이션 시작 구성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아까 앞에서 만들어 놓은 그것이 리스트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키페이어 이름이 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이걸 한번 수정하기가 이거는 런치 컨피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수정하기가 안 됩니다. 수정하기가 안 되고요. 이게 지금
키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키페어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키페어 이름이 안 나오네요. 헷갈리게. 왜 안 나오는 건지. 여기 키페어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상하게. 키페어 이름이 안 나오는데, 런치 컨피그레이션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 될 겁니다. 이거는 그냥 안 보여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네트워크 정보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시스템 V VPC로 해야 되고요. 서브넷은 두 가지로 해야 되는데 서브넷은 프라이빗 서브넷을 선택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 선택해 주고요. 두 개를 이제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로드 밸런스를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만들어 놨죠. 로드 밸런스 선택을 해줘야 되고 기존의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나 이걸 되어 있고 타겟 그룹은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태 확인 유형이 있는데 이스트 인스턴스의 상태 확인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스트 인스턴스의 화면에 보시면 그 상태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슬래시 2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요. 뭘 말하는 건지. 네, 중지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상태 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상태 검사가 딱 되는데 이 상태가 이상해지면 이스트 인스턴스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스트의 상태 확인이라는 말은 그걸 말하는 거고요. ELB에서의 상태 확인은 헬스 체크를 말하는 겁니다. ELB에서 뒤에 붙어있는 이스트 인스턴스에 헬스 체킹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거를 다시 확장을 한다던가 터미네이팅 시킨다던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그룹 크기는 원하는 용량은 뭐 1, 1, 1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원하는 용량은 디자이어 용량이고요. 미니멈, 맥시멈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조정 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CPU 사용률이 50%가 넘으면 뭐 원하는 숫자만큼 늘려준다 뭐 이런 거를 이제 해주는 건데 원하는 용량까지 이제 되는 거고요. 최소 용량이 이렇게 됐으니까 5로 했다 그러면은 이제 5개가 처음에 시작할 때 5개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 용량을 더 늘려줘야겠네요. 이렇게 늘려준다든가 아니면 원하는 용량을 1로 주고 이거를 5로 주게 되면 처음에 시작하는 건 다 1 하나만 가지고 하겠고요. 최대 5개까지 늘릴 수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CPU가 50% 이상이 넘었을 경우에 최대 용량까지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시작하고 종료할 때 SMS 알려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하면 될 것 같고요. 태그는 뭐 다음에 하고요. 그래서 검토하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은 시작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ELB 헬스 체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배포한 적이 없어요. 톰캣 서버에. 그죠? 헬스 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오토 스케일링은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스턴스가 시작했다가 바로 정지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할 게 아니고 여기서 최소 용량을 0으로 주고요. 원하는 용량도 0으로 줍니다. 바꿔주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오토 스케일링이 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액션 값도 없이 그룹만 생성하고 실제로는 동작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죠. 네, 활동을 보면 아무것도 없고요. 인스턴스를 보면 인스턴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뭐 작동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최대 용량하고 최소 용량, 원하는 용량을 지금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실행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하지만 설정은 다 됐다. 설정을 안 한 이유는 ALB에서 헬스 체킹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오토 스케일링까지 전부 다 설정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3티어 아키텍처를 실제로 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은 이 그림에서 묘사한 거를 실제로 AWS 클라우드 상에 구현을 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코드 디플로이를 이용해서 배포하고 그거를 이제 오토스케일링과 어떻게 연결해서 작동되게 하는지까지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